이런 얘기를 해도 안보와 군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제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당이 네. 자꾸 모든 걸 이렇게 특집 잡기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오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진행한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보여준 행태는 과거에 나토에서도 자주 나타났던 부분이다. 나토의 영공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러시아 비행기들이 수시로 영공을 지나가면서 나토 군들의 반응을 체크한 바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다만 도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국 러시아 봉쇄 전략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봤습니다. 네, 임시 진행자 김기식 전 원장이 진행한 최강시사 일부분 들어보시죠. 올해 바로 6월 1일서부터 미 국방부가 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위협 국가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기존에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되어 있던 일본이나 호주, 인도에 더해서 한국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견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제 골톤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안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열 연구원님 분석은 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맞대응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가 저희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거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봉쇄라는 말은 이제 냉전 시대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반발해 왔고요. 러시아 국방부가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장거리 연합 초계 훈련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라이브. 일본은 지난달 초 경제 도발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순도 불화수소 등 모두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3가지 물질을 우리나라 경제의 급소라고 일본이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동순 차세대 반도체 PD는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90% 이상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기술 즉 노하우와 가성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 도발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불화수소를 얼마나 남겨뒀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일부분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미국 것도 있고 러시아 것도 있긴 있는 거죠, 다. 그렇죠. 반도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미국에서부터 발전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재고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불화수소하고 포토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물질 특성상 장기간 보존을 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90일 조치가 조금 크리티컬하게 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재고량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즉각 원상 회복돼야 한다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산업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냈는데요. 그 내용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성윤모 장관 브리핑 들어보시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의 세계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근본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 년 이상 발전해온 공생 또 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근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정석호님, 우리 우방 1번이, 우방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우리 우방 1번이 경제 도발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경원 대표님. 네,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김희섭님, 현대판 친일 인명사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글 남겨주셨고, 조순희님, 콩 심고 처음 참여해봅니다. 친구 권유로 갱년기 우울증을 김용민 라이브로 달래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우울증을 달래드린다면 정말 이건 명약이네요. 방송이 아니라. 방송인가 약품인가. 네, 논란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자, 훌리아님, 전통적 우호적 일본 관계라니. 네, 이 표현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그게 언제부터라는 건지 그런 전통은 없는 걸로 아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7865번 쓰시는 분, 퇴근 시간 터널을 많이 이용합니다. 터널 안에 주파수 수신 불량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왜 터널 공사가 부실 공사인가요? 김용민님 힘써주세요. 이거 저 KBS 1라디오는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아마 이렇게 의무시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느 터널이 이렇게 송출이 어려우신지 알려주시면 김용민이가 힘이 없지만 하여간 힘 좀 써보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는 뭐 국가 재난 시에는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그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안 들린다면 이건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터널 안에서 KBS 1라디오가 수신 불량 상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요. 예,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콩은 무료입니다. 3356번 쓰시는 분, 빠른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해서 일본이 한국 거 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문자 소중히 잘 받고 있습니다. 5시 21분에서 22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고속도로는 일찍부터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돌발 상황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부터 수리터널 또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쪽으로 정체인데요. 이 사이 장수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 정체가 더 심했습니다. 또 이후로는 자유로에서 일산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달래내 부근에서는 갓길 막고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과 기흥 동탄에서 수원 부근 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문막 부근입니다. 역시 갓길 막고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후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부곡 부근, 군자에서 월곶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 부근, 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조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네,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의정활동 쏙쏙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6시 때 바쁘셔가지고 예, 5시 때 나오셨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예, 예. 자, 최이배 의원께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그보다도 바른미래당 상황이 솔직히 더 궁금합니다.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는데 손학규 대표의 권위와 리더십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분들 입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굉장히 이제 좀 몸싸움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오늘은 그 비당권파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최고위원분들이 아예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소란은 없었고 네. 조용히 넘어갔지만 아무튼 이제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논평을 내셨죠. 네. 손학규 당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뭐 본질적인 문제는 혁신위를 과연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고 네. 그것에 더 이면에 깊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제3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이 계속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선거법 지금 개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우리가 주요한 당의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느냐.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손학규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 그렇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그 추진을 강력하게 이제 밀었던 분들이고 네. 지금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일단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셨고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제 좀 대결 당내에서 개파 갈등 대결 구도를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문제로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신 되돌아가서 지금 서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바른미래당이라는 제3당 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입장을 가지고 현재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표출된 것이 그 혁신위원회라는 어떤 뭐 저희가 기구를 만들었다가 제대로 안 되고 뭐 그게 이제 손학규 당대표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는 식으로 흘러가면서 거기에 또 반발하는 네. 그런 이제 당내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 지지율이 오르질 않으니까. 예, 답보 그렇습니다. 상태니까 이거 답답한 마음들인 것 같아요. 예, 뭐 3당이라는 게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네. 양당 구조로 계속 이제 왔던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3당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어떤 효용성을 느끼고 3당이 필요하다, 3당이 정말 잘한다라는 걸 느끼면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워낙 이제 1당, 2당이 강하고 워낙 다수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그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3당에 대한 존재감이 아직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 뭐 혁신위가 뭐 어때야 한다, 예. 선거법 개정 뭐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부분 아닙니까? 뭐 저는 이제 그게 제3당이라는 결국 삼지대라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느냐라는 게 근본적인 것이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결국은 각자의 이제 국회의원들마다의 판단이 있는 거죠. 네, 네. 내가 다음 선거에서 3당으로 나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 3당으로는 안 되고 나는 결국은 뭐 양당제의 구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예, 예.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이 다들 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최이배 의원님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정치 임무는 안철수 대표 그렇죠. 때문에 예.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손학규 대표 사이가 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소통을 안 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네, 손학규 대표 당선 과정에서는 또 안 대표 쪽에 지지가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양쪽에서 예.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제3당이라는 어떤 그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치에 들어왔고 네. 이 3당의 과정 속에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공정경제 정책을 네. 제대로 중심을 잡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은 계속 제3당을 추구하는 세력과 함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예컨대 뭐 예. 지금 일설에 의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자유한국당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에 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함께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국민의당 처음 창당할 때부터 네. 안철수 대표가 3당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치로 새정치라는 것을 중요한 기초로 이렇게 정치를 시작을 했고 네.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는 만일 이제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서 귀국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갈 수도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지금 외부에서 네. 지금 많이 그렇게들 얘기하시니까 아, 그래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지금 밝힌 적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가거나 이러면은 같이 안 간다. 이렇게 근데 저는 정리하시는 안철수 거고. 대표가 자유한국당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아니, 갈 수도 그 부분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네? 뭐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과 또 시청자분들이 판단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이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다음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하시나요? 예, 지금 뭐 지역구 알아보고 있고요. 예. 예, 지금 당내 이런 것 분란이 좀 잦아들고 네. 당이 안정화되면은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구 지금 정책위 잡고 의장이시니까. 활동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극비사항입니다. 아, 극비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밝히실. 제가 얘기하면 긴장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유력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네요. 수도권입니까? 그것만 좀 알려주시죠. 예, 수도권에서 알아보고 수도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입니까? 인서울입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밝히지 못하신다. 그럼 뭐 구리나 혹은 뭐 의정 뭐 이렇게 서울하고 경기에 다 있는.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도봉구, 강북구, 그 지역에 광진구. 다 말씀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 최근에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예.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입법 예고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법 예고하면 40일간 이제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안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40일 동안 이제 의견 수렴이 돼서 어떤 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아마 다시 수정을 해서 또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 관행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이 입법 예고된 게 40일 이후에는 이제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무회를 통과하면 그게 이제 국회 제출이 됩니다. 네네. 국회 제출되면 이제 기존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제 올라온 여러 가지 법들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초 상반기에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네. 목포에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이해충돌 사안이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안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2016년도에 국회 들어왔을 때부터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청탁금지법에 원래 이해충돌 금지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데 네. 19대 국회에서 그 부분을 빼고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법안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법안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네. 당시에 국민권익위가 자기네가 정부안을 만들어서 내겠다. 그래서 뭐 한 17년도 정도에 낼 거다라고 네. 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법안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정부가 발의하지 않았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 그 사건이 터지면서 네.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안과 제가 발의한 게 아마 같이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들이 많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도 16년도 냈었죠.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네. 그 초기에 권익위가 2015년도에 논의하다가 뺀 부분을 다시 넣는 내용으로 해서 네. 부정청탁 금지법 안에 이제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들어가는 식으로 발의를 했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권은희 의원님,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님 등도 그렇게 부정청탁 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는 것으로 네. 그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당시 19대 때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뭡니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재척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뭐냐면은 고위공직자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장이다라고 하면 금융위원장은 금융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친인척 중에 만일 자녀가 은행에 다닌다. 그러면은 금융위원장이 어떤 정책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은행에 다니는 자녀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게 재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할 수가 없죠. 통장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척이라는 것은 너무 폭넓고 추상적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그것을 논의하다가 결론을 못 내서 그 부분은 빼고 이제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재척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명시하면은 그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개별 예를 들어서 재판 같은 경우는 내가 판사인데 내 친인척이 뭐 원고나 피고가 돼서 재판을 한다면 내가 그 건은 재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권익위가 낸 안이나 제가 또 발의한 안은 그 재척을 하지 않고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것을 미리 신고해 놓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에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서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처벌하거나 이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법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금융위원장이고 자녀가 은행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면은 거예요? 뭐 그때는 재척은 아니고요.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들이 다니는 은행에 관련된 아들의 업무가 이 위원장이 직접 어떤 관련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기피할 수 있어.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질 수 있다. 회피를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내가 빠지고 의사결정을 해라. 또는 이해 당사자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하고 너무 직접된 업무를 하시니까 아버지가 의사결정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신고를 해놓는 겁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사촌 이내의 친인척과 관련된 나의 직접적인 관련된 어떤 회사들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직무가 관련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그거를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하고 네. 은행원은 뭐 네.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이제 폭넓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전에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제적 제도를 안 두는 거고요. 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요즘 이렇게 전통시장에 네.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구청이 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이 땅을 사려고 알아봤는데 마침 거기에 친척이 땅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땅을 사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내가 직접적으로 내 친인척과 네. 직무를 통한 업무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사촌을 미리 다 등록을 해놓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 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등록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만일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촌이 등록돼 있으니까 네. 이 거래 계약서를 보면은 연결이 되네라고 예. 사후 검증이 가능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정부와는 예. 그 사전 등록 제도가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사전 등록 제도를 넣는 것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큰 차이가 있는데 네. 아무튼 법안 논의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네. 이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통은 있겠지만 보다 깨끗한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이게 국민이 권한을 공무원에게 유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유임받은 그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나의 친인척이나 나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와 나의 특수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런 거래가 있으면은 보다 객관적으로 하라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인 최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아니 망원 중에 이런 망원이 또 있을까요? 일본이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우겨서 그래서 저는 오늘 대마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 대마도. 예. 네. 아니 그 핑계 대고 놀러 간 거 아닙니까? 예. 그 대마도는 부산항에서 여객선으로 한두 시간이면 간다면서요. 네. 예. 고향집 부산 찍고 대마도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됩니다. 네, 아닙니다. 와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마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 우리 국민 60만 명이 이 섬을 찾았는데요. 오늘 대마도 거리는 한산합니다. 지나가는 시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대마도 시찰 나와봤습니다. 일본 과자랑 카레며 젤리가 안 팔려서 매대에 많이 쌓여있네요. 초밥집에도 눈에 띄게 손님이 없고요. 네, 대표님 만난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요, 독도는 우리 땅, 이런 피켓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그 피켓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피켓을 급조한 듯 보입니다. 서둘러 만든 것 같아요.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다. 그건 세모가 아니라 큰 동그라미입니다. 미세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대마도 가봤어요? 네, 실제로 가봤습니다. 그래요.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었는데 대학생 때 갔었는데요. 그 한일 대학생 교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대마도를 방문했었는데 저는 이제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 이 환경 봉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훌륭한 청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씀을? 네. 좀 아름다운 작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작년이면 한참 남았는데. 한참 남았습니까? 네. 어리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그 주 러시아 대사 대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가 이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영공 침범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한국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군용기가 언제 어느 시각에 침범했는지 구체적인 시각과 좌표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러시아 측에서도 영공 침범이란 국제법 위반 행위고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는 말에 동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동북아 정세가 하여간 참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어제 있었던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이제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력이 없다. 늘 주변 강대국들에게 무시당한다라는 이런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입장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고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러시아는 국제법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국내법도 존중을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어디 우리 헛개비를 본 거예요, 그럼? 영공 침범을 안 했다니 영공을 침범했는데 그 명백한 사실을.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의 공군기는 그런 기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위치 추적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적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또 한번 이제 상대방 우리나라에게 이제 요구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겨두려는 의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속보로 전해졌던 소식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납포되어서 이 한국인을 포함한 선원들이 북한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러시아 어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 사람 15명 그리고 우리 국민 2명 이렇게 승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북한 당국에 단속된 채로 북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시점은 이제 17일 동해상 북한 수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부가 19일 오후에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보내는 등 북측의 신변 확인 등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후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또 없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조직위원회 사이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을 또 공분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제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 지도에 독도가 표시된 점에 대해서 일본 측에 항의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영토에 보면은 이제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에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이제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독도처럼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라는 일본의 항의가 있어서 2018년에 열렸던 평창 올림픽에서도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었습니다. 근데 일본 측이 만약에 그 요구에 반하게 다시 자기가 했던 말에 반하게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지도에는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남쿠릴 4개의 섬 역시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네.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년 올림픽에 어떻게 참가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독도가 우리 땅인데 우리 주권을 침해한 건데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뭐 올림픽을 해요? 방사능 염려도 있고 말이죠. 네. 예. 76529-543 이런 아이디 쓰시는 분이 초치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불러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초치라는 말이 불러서 안으로 드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초치라는 말. 네. 앞으로 쓰면 10,000원씩. 네. 앞으로 풀어서 네. 이해하실 수 있게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마십시다. 예. 네. 네, 청자분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이트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이렇게 그 지도상으로 표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독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예. 지금까지 한일 간 이슈 가운데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뭐 국내외에서도 제기가 되어 왔는데 독도만큼은 국내에서는 뭐 그게 일본 땅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네. 과거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한일 협상을 할 때 1965년에 그 조약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나중에 밝혀졌지만 독도를 폭파하자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이 엄청 뜨겁게 돌아올랐거든요. 김종필 전 총리가 한 말 아닙니까? 이게 자꾸 말썽이 되니까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켜버리겠죠. 아니 김종필 전 총리보다도 더 똑같아. 예. 그게 뭐 김 전 총리가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도 말썽이 되니까 그 섬 자체를 지워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본 편에 서서 한 발언 같아요. 저는 그거는 뭐 일본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릇되었다면 그 자체로 그릇된 거지 네. 일본 편이다라고 굳이 생각하지는 않고 일본 입장에서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날려버리자라고 하면 또 일본 내에서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지금 영토 주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 폭파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네네. 예,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한일어업 협정 새로 체결을 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사실은 김대중 정부는 국제 규범에 맞게 네. 그 정리하기 위해서 어업 협정을 체결한 건데 그때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고 한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던 네. 그것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것은 뭐 그런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독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일본 정부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위 올림픽 조직위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독도에 대한 왜곡 선동을 하고 있는 것 네. 이것은 진짜 벼랑 끝까지 가겠다는 건가? 글쎄 말이에요. 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보면서 일본 혼자 주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카디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지금 들어와서 그리고 네. 영공을 직접 침해해서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데 자디지도 침범했습니다. 자디지면 일본 방공식별구역이죠. 그때 이제 자디지도 침범을 하고 독도 상공 근처에 갔을 때 일본에서도 왜 거기 우리 영토인데 갔냐? 라고 했을 때 러시아에서 그냥 지금까지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네. 거의 무시하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 국제사회도 사실상 사실상이 아니고 그냥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의 나라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여 공격수 겸 야당 내 비주류 역할을 하고 있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또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최근에 한일 갈등하고 러시아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 구한말 시대에 비유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고종에 비유를 했습니다. 군주는 무능하고 대신들은 아천배들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셈이고요. 그리고 일본 우익은 한국만 때리면 표가 나오고 한국 좌파는 일본만 때리면 표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일 정치인들의 수준이고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홍준표식 자로젠 듯한 중립입니까? 뭐 중립이라기보다는 양비론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하죠? 한 번에 두 가지를 타격하는 예. 뭐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쌍피라고 하나요? 예.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대표거나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자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고종에 비유한다거나 예. 선조에 비유한다거나 선조. 예,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것은 좀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 거슬러 올라가서 비유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여야 정치권에게 던져봅니다. 그 역사적으로 나는 이런 인물로 비유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아 제가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여러 사람들의 좋은 점만 배워서 그냥 김수민으로. 김수민으로. 예,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이 어떻습니까? 마구니가 꼈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이름이 똑같은 김수민이라는 의병장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맞네요. 네. 그분이 호로 썼던 김수민, 그분의 호도 김수민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김수민? 네, 그러니까 본명도 김수민인데 호도 수민이었는데 그 호로 쓰시는 그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한자 이름이에요. 아, 그 이름하고 호가 한자가 달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킬수 백성민자 호를 네. 쓰셨는데 그게 네. 제 이름인데 그분이 또 동학 출신의 의병이에요. 예, 양반 출신 의병이 아니라 동학 출신 의병이라서 좀 한 번도 뵌 적 없는 역사 속의 인물이지만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있었어. 예. 오창석 평론가는 지금 저는 갑자기 생각해봤는데 저는 신돌석 하겠습니다. 신돌석 의병장 아닙니까? 네. 출신이 미천하나. 예.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포수 출신이죠. 네, 뜨겁게 일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두 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병이 나라를 살렸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구했죠. 장기적으로는 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요. 여러분 구했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네.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풍자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나라를 구하지 못했던 건 의병 때문이 아니라 무능한 조정 그리고 양반들 관군 때문이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킬 숫자의 백성민자. 네, 알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지킬 숫자의 백성민자는 얼굴 용자에 민첩할 민자인데 도대체 이 무슨 얼굴이 가장 둔한 느낌인데 그것은 김용민 MC의 처세술이 아닌가. 일부러 둔해 보이도록. 예, 알겠습니다. 창조할 창자에 돌석자라는 얘기 있던데 돌을 만들었어요. 돌이 창조됐다. 아니 발길 창자의 주석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 무역기구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 대표, 한국 대표가 올라가 있는데요. 일본 측의 입장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이번 사안이 쟁점이 될 것이다. 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WTO의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먹혀 들어갈지, 그리고 만약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가 징용국 문제와 관련한 정치 보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식이 바뀌었다면 이게 WTO에서도 일본의 억지가 지적되지 않겠어요? 네, 상식이 그렇죠. 있다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김수민 평론가. 네, 민주평화당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을 자부하는 당인데요. 네네. DJ 상가 방문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뿐만 아니라 반당권파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정 대표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따로 별도로 내달 초에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되는 집안입니다. 거기도. 예. 자, 민해 한수. 네, 어제나 제가 일본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오늘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독도는 우리의 밑장이다. 패건들지 마라. 아, 좋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서기한수. 네, 그 법무부에서 이제 교정 시절 수용자 포승줄, 흰줄로 막 칭칭 묶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끼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처벌은 재판부의 결과로만 받게 하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미세 뉴스봇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사평론계 두 의병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군 김용민 선생 거 수고하십시오. 무능한 관군. 네. 유능한 관군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